자, 우리가 이제 6장 배우는 거죠. 6장 재고자산이라고 돼 있고, 제일 처음에 이제 배워야 될 게 정의 같은 거 배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정의 같은 거 배우는 것을 제가 재고자산의 일반론이라고 제목을 적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정의를 배워야 돼요. 재고자산의 정의는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얘기합니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재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은 판매 목적의 자산을 우리는 재고자산이라고 해요. 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는 상기업을 가정하지만 제조기업에도 재고자산이 있을 수 있다 그랬지. 근데 명칭을 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2장에서 설명드렸는데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기업이 구입한 재화, 뭐라 그랬어? 상품. 그래서 상품.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재화는 명칭을 다르게 한다 그랬지. 같은 노트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건 제품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런 다음에 이제 12월 31일 날 제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 제조기업에서. 그러면 제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생산 중인 재화는 제공품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공품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공품 중에서 반만 만들었는데 반만 판 상태에서 밖으로 팔 수 있어. 반만 만든 상태에서 외부로 판매가 되면 그것은 이제 반제품이라고 해요. 반제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구입하잖아. 그래서 주요 원재료는 원재료라는 개정 과목을 쓰고요. 부수재료, 주요 원재료가 아니라 촉매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소모품이라는 개정을 써요. 됐죠? 그래서 이제 판매 목적이긴 한데 요 상품과 제품은 최종 제품이기 때문에 최종 재화이기 때문에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최종적으로 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상기업에서, 요거는 제조기업에서 쓰는 개정 과목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는 가지고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생산 중인 재화야. 근데 생산 중인 재화 중에서 요거는 생산 중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판매가 가능한 것은 반제품이라고 쓰고요. 요것은 제공품은 외부 판매가 불가능한 것은 제공품이라고 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와 소모품은 투입 목적의 자산이죠. 투입 목적. 생산에 투입할 거야. 그러니까 사용될 재화예요. 사용될 재화. 판매 목적이긴 한데 투입되는 재화. 그래서 그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상품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상기업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품과 제공품과 반제품과 원재료와 소모품은 제조기업에서 나오는 거지. 저는 원가관리회계 강사예요. 재무회계 강사예요.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중급회계 때까지 뭘 가정한다? 상기업을 가정한다. 그리고 요것의 구체적인 금액을 구하는 것은 어디서 공개할 거다? 원가관리회계 시간에 배울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의만 알고 요 상품만 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우리는 그러니까 분계, 회계 처리할 때 우리 6장에서 배울 때 중급회계랑 6장에서 배울 때는 모두 다 상품 개정 과목만 나올 거야. 요거는 이제 기준서에 명칭이 나와 있는 거고.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 잘 모르니까 요 원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제품은 원가관리회계 시간에서 많이 쓰여. 다 쓰이는 게 아니라 요 세 개가 많이 쓰여. 그러면 요게 실제로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간단한 예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회계학을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설명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뭘 만듭니까?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반도체 만드는 거지. 그럼 반도체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재료는 에폭시 수지라고 합니다. 에폭시 수지. 그러면 12월 31일 날 에폭시 수지가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는 이제 에폭시 수지 갖다가 뭘 만드냐? 반도체를 만들어. 그리고 반도체는 다시 어디에 투입돼요? 여러 가지 전자제품에 투입되는데 삼성전자는 컴퓨터도 만들고 또 핸드폰도 만들죠? 뭐 컴퓨터, 핸드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가 12월 30일 날 컴퓨터나 핸드폰 갖고 있으면 요거 제품으로 분류하면 돼. 금액 구해서. 자, 반도체를 갖고 있으면 요 반도체는 삼성전자에만 투입이 됩니까? 생산 중인 자산이긴 한데 삼성전자에만 투입돼요. LG전자나 아니면은 애플한테 공급이 돼. 애플한테 공급이 되지 외부 판매가 가능해. 그래서 여기 반제품 표시하는 거고 반도체를 한 50%만 만들었어. 아직 생산 중이지? 그럼 요게 제공품으로 가는 거야. 아직 만들고 있을 때. 그리고 요 에폭시 수지는 원재료로 가는 겁니다.
됐죠? 이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어디서 배울 거다? 원가 관리회계 시간에 배울 거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계정 분류가 나와 있어. 요건 그냥 말로 설명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아까 재무제표에서 가르쳐줬는데 1년 이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유형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하고 건물이거든. 그럼 토지하고 건물이 딱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 무조건 계정 과목 유형자산 써야 된다. 유형자산으로 공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그렇지 않아? 자산은 그 보유 목적에 따라서 측정을 해야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보유 목적에 따라서 토지하고 건물이더라도 재고자산으로 갈 수도 있고요. 투자부동산으로 갈 수도 있고 유형자산으로 갈 수도 있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 보유 목적. 잘 봐. 만약에 토지하고 건물을 사서 비싸게 팔려고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 부동산 매매업자, 부동산 판매업이야. 그럼 토지하고 건물은 판매 목적의 자산이 돼. 그래서 뭘로 가? 재고자산으로 가. 됐어? 토지하고 건물을 내 직원들 열심히 일시키려고 본사 건물로 갖고 있어. 그럼 사용 목적이지? 그때 뭘로 가는 거야? 유형자산. 토지하고 건물을 내가 시세차익 또는 임대수익 목적으로 갖고 있어. 그럼 뭘로 가는 거야? 투자부동산. 그쵸? 그래서 요게 기준서에 있는 문장은 아닌데 토지하고 건물은 반드시 유형자산으로 분류돼야 된다. 또는 토지하고 건물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다. 요 문장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재고자산의 정의와 계정 분류 설명드린 거예요. 자, 재고자산은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상품과 제품, 판매를 위하여 생산 중인 제공품, 생산 중인 자산 및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을 말한다. 그래서 요 정의가 지금 나와 있죠. 판매 목적인데 진짜 판매 목적. 판매 목적으로 생산 중. 판매 목적으로 사용될 자산. 그래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 중인 거 상품 제품, 생산 중인 거 제공품, 사용될 자산 원재료라 소모품 다 설명드린 거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뭐만 필요하다? 상품만. 나머지는 원가 관리 시간에 공개됩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계정 분류가 있는데 중에 세 번째 줄 볼게요. 상품 매매 기업 또는 제조 기업이 토지나 건물 갖고 있어. 그럼 이거 물건 제조하기 위해서 사용 목적으로 갖고 있잖아. 그때는 유형자산. 시세차익 또는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그럼 투자부동산이라고 했지. 그리고 부동산 판매 기업이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상품, 판매 목적으로 보유할 때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됐죠?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다. 이런 아주 쉬운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문장 제가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상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공시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손익계산서를 그려서 이 손익계산서를 그릴 때 우리 이렇게 그렸지? 매출 쓰고 매출 원가 빼주고 매출에서 매출 원가 뺀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 매출 총 이익이라고 했잖아. 매출에서 매출 원가 뺀 걸 매출 총이익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별도로 표시해야지. 총액 공시해야지. 요게 100원이고 요게 70원이고 요게 30원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을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해. 다른 말로 이익률. 그럼 30원을 100원 나누면 아, 이 회사는 물건 팔면 30%씩 계속 이익이 남는 회사잖아. 이게 높은 회사가 좋은 회사니까 이 매출 총이익이 높은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주주 입장에서. 그렇지? 근데 매출 금액은 팔릴 때마다 통장에 찍히잖아. 현금이.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이 매출 원가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쵸? 물건을 구입한 대가잖아. 무조건 내가 상품을 100원에 취득하면 100원이 전부 다 매출 원가로 가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제가 자산을 취득할 때까지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은 물건을 100원에 구입했지만 운송비가 10원만큼 들었어. 그러면 그거 비용으로 처리하면 수익이 발생한 기간과 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이 대응되지가 않죠. 팔리는 건 내년에 팔리는데 비용이 지금 인식되니까. 그쵸? 수익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지출이니까 일단 자산으로 처리하고 또 그 운임은 재고자산을 팔면 경제적 자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죠. 옛날 기준으로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 지금 기준으로는 경제적 자원 분명히 있죠. 미래의 현금을 증가시키는 능력.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 원가를 먼저 결정해야 돼. 재고 자산이 얼마에 구입한 금액인지를 결정해야 돼. 요때 이제 주의사항들을 배울 거예요.